가파른 중화권 증시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상한가가 속출하는 상해 증시인데요. 우선 개별주 쪽으로 짚어보시면 호실적과 자사주 매입 효과에 힘입어 우시앱텍이 상한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또 초고속 충전 기술을 공개한 비아디 덕분에 관련주들의 온기가 돌면서 상한가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고요. 테마별로는 로봇과 배터리, 반도체가 좋지만 기술적 조정 움직임에 지수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상해지수 오늘 오전에 상승폭을 반납한 채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증시 시총 상위 기업들을 추종하는 코덱스 차이나 A50 ETF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꺾이더니 다시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내에서 가장 강세장을 펼치고 있는 항생지수입니다. 지난 3월 5일에 기록한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오랜만에 딥시크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후장에서도 탄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상한가에 근접한 바이두를 비롯해 GDS나 알리바바단에서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받치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장 마감 후에는 샤오미, 샤오펑이, 내일은 텐센트가 실적 발표에 나섭니다. 이와 관련해 장 후반에는 경계감이 퍼지지 않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생지수 오전장에서 52주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가운데 현재는 고점 부근에서 1.9% 상승하며 24,600포인트 상회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웃음 짓는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지수입니다. 전일의 하락을 뒤로하고 오늘장 기분 좋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3%대 강세에 9,700원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의 상승과 함께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도는 가권 지수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앞서 살펴봤던 중화권 증시들과 다르게 가권 지수만 홀로 우하향 곡선을 그려내면서 22,000포인트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3거래일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는 0.5% 상승한 22,2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베트남 증시입니다. 약 1년 만에 1200, 1400포인트 박스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이 7%를 넘어설 정도로 펀더멘탈이 개선되기도 했고요. 또 4월 말부터 도입되는 KRX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덕분에 오늘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133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133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과 함께 기지개를 켜주는 관련 ETF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한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수 따라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개장 직후보다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0.6%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나우 오늘은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트남 지수를 주봉으로 봤더니 놀랍더라고요. 9주째 연속으로 지금 상승 중이던데 오늘 시장 움직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2거래일 연속 약보합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17일 VN 지수는 어제죠. 17일 날에는 0.76% 상승한 1,43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은 금융, 산업재, 부동산 같은 경우 아웃퍼폼 이어갔고 반면에 통신 서비스, IT,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0.9%, 그리고 마이너스 0.3%로 좀 부진을 했습니다. 부동산 업황에서 뭐 대출금리나 KRX 시스템 도입 등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가면서 금융과 부동산 관련주의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반면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폭 상승을 하긴 했는데 0.09% 상승한 1,337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부동산과 금융이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0.3%대 하락했고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3.5%, 에너지 같은 경우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풍력 쪽이 트럼프발 악재로 힘을 그렇게 못 쓰는 상황인데 베트남에서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전력개발계획에 2,3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쾅트리성이라는 곳에 국가전력 개발 계획에 2,3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을 추가했는데요.
우선 베트남 정부가 이제 풍력 발전에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전력 수요 증가율이 12%로 GDP와 산업 생산을 계속해서 웃돌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발전 용량을 현재 약 2배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풍력 발전이랑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개발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 정부의 이러한 어떤 결정은 재생에너지 가속화하는 움직임에 맞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작년에 토지 사용 투자 절차 등의 문제로 승인 중단했었던 태양광 프로젝트도 전력 개발 계획에 조금 포함했는데요. 이거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그러니까 입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 기업에 대한 접근보다는 보다 큰 그림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베트남 어떤 풍력이랑 태양광 프로젝트 승인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서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 FD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FDI 유입 증가에 따른 어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베트남 경제 성장성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이 지금 트럼프 관세 압박에서 좀 상대적으로 비껴나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최근에 스타링크 신속 허가라든지 미국산 LNG 수입이라든지 선제적인 노력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잘 피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번 방송에 제가 스타링크 진출 허용했다 관련해서 관점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LNG와 농산물 등 수입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에탄올이랑 LNG 구매 확대하는 등의 좀 노력들을 추가로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 베트남 대미 무역 흑자가 전년 대비 한 18%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4월 초에 발표 예정인 상호관세 대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국가 간의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베트남에게 어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일단 1차적으로 배제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겠다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지금은 마약과 이민자 문제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양국 다 중국 무역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제 목적은 중국 견제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는 베트남이 어떤 무역의 확대를 늘린다고 해서 중국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회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사실 4월 초에 미국의 정책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근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